애쓰며 사는 사람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결국 병상에 먼저 눕습니다. 반대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오래갑니다. 같은 나이, 다른 선택.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남을 위해 계속 애쓰며 사라질 것인지, 나를 위해 멈추고 웃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그 갈림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5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의 미련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첫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여전히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좋아서 입은 건가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일까봐 고른 겁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진심으로 즐거웠는지, 아니면 괜찮은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렇게 움직인 겁니까? 충격적이지만 대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어른답게 보여야지, 체면은 지켜야지, 남들이 뭐라 하지 않게 해야지 하며 하루를 소모하고 있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것도 박수받지 못하는 슬픈 독백극입니다. 웃긴 건 그 남들이 사실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사회생활이라는 이유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밥을 먹든, 어디를 가든 누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옷 입으면 촌스럽다고 할까? 봐, 혼자 밥 먹는 모습 보면 쓸쓸해 보일까 봐, 혼자 영화 보면 불쌍하게 보일까 봐 스스로를 가둡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시선의 감옥이 어느 순간 몸에 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창가 자리는 피하고, 시장에서도 말을 아끼고, 모임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 웃음 지으며 따라 웃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남의 눈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말투, 당신의 취향. 그 모든 게 아직도 남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도대체 언제쯤 당신은 진짜 나로 살아보겠습니까? 이쯤에서 하나 짚고 갑시다. 당신을 흉보는 그 사람들, 당신이 아무리 체면을 차려도 결국 흉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릎이 아파도 억지로 외출하는 걸 본다 한들 정말 의지가 대단하셔요라고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돌아서면 아휴, 이제 그만 좀 하지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그들의 말 한 줄에 흔들리고 그들의 눈빛 하나에 위축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면 혼자라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입고 싶은 옷이면 그 자리에서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시선이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고정심 씨는 예전엔 모임에 갈 때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촌스럽게 보일까봐, 살 빠졌단 소리 듣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하이힐도 꺼내 신고 입가에 웃음까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은 더 허해졌습니다. 진짜 대화도 없었고 서로의 안부보다 서로의 외모와 자식 자랑이 가득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뒤 어느 날 고 씨는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답게 살겠다. 그 후로 고 씨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고 시장에서 고무신도 직접 골랐습니다. 화장 대신 선크림만 바르고 지하철도 편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는 남의 평가가 아닌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남한테 예쁘게 보일 생각을 버리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이 더 따뜻하게 보이더군요.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 인생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편안해지고 진짜 노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 시선에 맞춘 삶은 가짜 인생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내 이름 석 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두 번째 이유는 싫은 사람에게 계속 잘 보이려는 습관을 못 버려서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소모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치입니다. 직장에선 상사 눈치, 집에서는 가족 눈치, 친구 사이에선 체면 눈치. 그렇게 참고 참으며 살아온 인생, 이제야 겨우 내 숨소리대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왔건만 여전히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 괜히 오해받을까봐 애쓰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멀어진 관계, 더는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아직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허상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건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까운 것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은 시점이라면 남한테 잘 보인다고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도 그들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선적인 웃음 때문에 집에 돌아와 혼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시기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선명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 한 명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100명의 허울뿐인 관계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이 있는 관계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74세 정태영 씨는 은퇴 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인맥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과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수십 년 함께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저녁 식사, 정 씨는 늘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도 듣기 싫은 이야기에도 웃는 척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동료가 너 아직도 혼자야? 자식이 뭐라도 좀 해주지 안 됐네라는 말을 무심코 던졌고 정 씨는 그 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 이야기에 상처받고 혼자인 삶이 마치 실패인 양 들려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왔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찜찜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근처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르고 간식도 나누는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뜨면서 오늘도 웃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정 씨는 요즘 말합니다. 예전엔 싫은 사람한테 괜히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내가 외로워질까봐. 근데 아니더군요. 정작 외로운 건 진짜 마음 털어놓을 사람 없이 가식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미련한 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 그만 애쓰고 내 마음 하나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여전히 미련을 두고 기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부라 믿었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쳤다면 그건 분명 부모로서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늦은 밤 문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하고 병원 진료 후 돌아가는 길에 누구라도 함께 있었으면 싶었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중심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충분히 바쁘고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껏해야 단체 문자 하나 띄고 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말은 이제 위안이 아니라 독입니다. 가장 미련한 건 이미 떠난 기대에 여전히 매달리는 노인의 눈빛입니다. 매달 자식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며 용돈 한 푼 줄까 싶어 마음 졸이고 아프다는 말 꺼내면 부담 느낄까 입을 다무는 삶. 그게 과연 존엄입니까?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외로운 관계.
그건 이미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건 그들의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얘가 언제 오려나, 다음 주는 전화 오겠지 하며 한 주 한 달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고. 그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자유란 사치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눈치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기분을 맡기는 노년. 그게 과연 내가 꿈꾸던 마지막 인생입니까?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 아니고 그 아이의 냉정함이 당신의 실패도 아닙니다. 자식은 키우는 것이지 기댈 언덕이 아닙니다. 더는 바라지 마세요. 대신 혼자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진짜 인생은 자식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젠 당신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여전히 자식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눈을 돌리십시오. 내 얼굴, 내 건강, 내 기분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은 시간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70세 넘어서도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미련입니다. 지금 그 끈을 끊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네 번째 이유는 아직도 돈을 쥐고만 있으면서 제대로 써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끼다 결국 병원비로 다 쓰고 가는 삶. 그게 당신이 바란 노후입니까? 당신의 통장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숫자만 남긴 채 외롭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슬프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을 지키는 법은 잘 압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쓰는 법은 모릅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하루에 1,000원 쓰는 것도 망설이며 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지도 못한 돈은 자식이 가져가고 당신은 요양병원에서 가만히 누워 창밖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돈 정작 가장 쓸모 있었던 순간에 당신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보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물 한 잔도 아껴가며 산다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위태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리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지금 안 쓰면 언제 씁니까? 여기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75세 박영숙 씨는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웠고 혼자 힘으로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고 마침내 노년을 맞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통장 잔고 확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늘 허전했습니다. 몸은 아픈 데가 없는데도 기운이 없었고 집안은 조용한데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점점 숫자에만 집착하게 됐습니다. 통장에 몇백이 늘어나도 기쁘지 않았고 가끔 카드 결제를 하면 죄책감부터 들었습니다. 이 돈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내가 아끼고 있어야지.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혈압 쇼크로 쓰러진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날 이후 박 씨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시켰습니다. 하고 싶었던 자수와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따금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엔 스스로에게 10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생애 최고의 소비다. 그녀는 요즘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내가 못 쓰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손으로 그 돈을 써야 진짜 내 겁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돈 언제까지 붙들고만 있을 겁니까? 그 돈을 자식에게 다 남긴다고 해도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을 몫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돈은 내 인생의 도구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모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시간은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마음 끌리는 책 한 권, 그 모든 것을 돈이 있어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돈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70세 넘은 지금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값진 선택은 바로 나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5번째 이유는 자신이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계속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젊을 때의 환상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는 당신이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도 그래도 누구에겐 도움이 돼야지. 애들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나 혼자 뭐라도 해야지. 아직은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노년이란 이미 많은 걸 해낸 사람이 비로소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뭔가를 증명하려 합니까? 왜 여전히 자기 목 이상의 짐을 짊어지고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며 자신을 몰아세웁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애씀의 대상이 대부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힘드니까 내가 밥이라도 해야지. 손주 돌보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 자식들 바쁜데 내가 나서야지.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애씀은 당연한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들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고마움은커녕 당신의 수고가 기본 옵션처럼 취급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지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겠구나. 서울 중랑구에 사는 77세 남현옥 씨는 손주 둘을 10년 가까이 봐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등원까지 챙기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내가 안 나서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심한 감기로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그녀를 간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감기쯤이야 뭐라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남 씨는 혼자 누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쉬겠다. 손주 돌보기를 멈췄고 저녁 도시락 대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과 시간을 모아 동네 요가 교실에도 나가고 매주 수요일은 연극 동호회에서 대사를 외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남 씨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 스스로가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노인은 쓸모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쓸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쓸모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일도 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쉬어야 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노년입니다. 세상에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을 더 외롭게, 더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미련 없는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허전합니까? 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날 밤 돌아와서 눈물이 났습니까? 왜 다 해줬던 자식이 연락 없을 때 가슴이 텅 빈 듯 아팠습니까? 그건 당신이 누구보다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오롯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분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분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간병 내가 다 했잖아.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래도 유산은 반반이야? 그게 형제야?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야 진짜 형제 자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프로필조차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 다치고 스트레스 받아온 분들에겐 이 영상이 분명히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부모 병간호, 유산 정리, 자식, 비교, 옛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지면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이번 영상은 형제 자매가 왜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열과 역할이 평생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 나이 들어도 언제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역할과 비교, 기대와 서운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 깊은 갈등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책임감 있는 마지로, 막내는 응석바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역할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늘 큰딸 몫이고 명절상 차리는 일도 당연히 누나 몫입니다.
막내는 넌 아직 애야라는 말에 평생 철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남은 뭐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젊었을 땐 참고 넘겼지만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면 이 역할은 짐이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남보다 더 남이 됩니다. 심지어 형제끼리 돈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 유산 분배, 간병비 부담, 제사 참여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쌓인 감정은 폭발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야 할 사이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냐며 평가하고 공격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76세 이재호 씨는 외동딸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무려 5. 어릴 땐 북적이고 정 많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얽히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돌보던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겼고 이걸 알게 된 형제들은 한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챙긴 거잖아. 우린 부모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넌 왜 다 가져가? 처음엔 말싸움이었고 점점 큰형과 막내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 제삿날에도 제각각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단체방도 없어졌고 사소한 안부 전화조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둘째 형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어릴 때 나 아프다고 너희가 손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이젠 남보다 더 낯설다. 결국 그는 형제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이재호 씨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땐 친구 같지만 나이 들면 낯선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 속 사람으로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픈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는 남보다 더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이이지만 바로 그 기억이 노년에는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제 자매라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보다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설마 돈 때문에 틀어질까? 이런 생각 이제는 순진한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부모가 남긴 땅 한 평, 예금, 몇 천만 원 앞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쟁자가 됩니다. 유산, 간병비, 상속세, 재산 정리 문제만 나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 따위는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내가 더 챙겼다, 넌 한 푼도 안 냈다는 말들이 오가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곁에서 희생하며 병간호를 해왔고 누군가는 멀리서 전화 한 통 없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모든 걸 반반 나누자고 나서면 내가 뭘 위해 희생했는데라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는 그게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뻔뻔한 말로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틀어집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가 얽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봤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해도 속으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라는 분노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눈을 피하고 조문도 따로따로 갑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김춘식 씨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본인이 10년 가까이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병원비, 요양보호사 월급, 약값, 심지어 기저귀 비용까지 모두 김 씨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유산 분할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이 법적으로 4등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춘식 씨는 말했습니다. 10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 어머니를 돌봤고 제 손으로 목욕도 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나눠달랍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결혼식 청첩장이 왔을 때도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 인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들춰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몫을 먼저 따지는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마음의 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외롭고 약해질수록 이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피를 나눴는데 이럴 수 있나? 라는 배신감은 더 깊은 상처로 변하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의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남은 건 형제들끼리의 냉정한 계산뿐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고 더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나이 들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남입니다. 이기적인 욕으로 나를 갉아먹는 형제라면 과감하게 끊는 게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조차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늙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우선하는 사람, 명예를 좇는 사람,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종교나 정치에 빠진 사람.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엇나가고 결국 그 다름은 서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까지 번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말끝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무 고지식해라는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방식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의 고집은 대화를 싸움으로 바꿉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에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자랐어도 삶이 갈라지면 언어도 감정도 공감도 끊어집니다. 결국 가까워야 할 형제는 누구보다 낯선 존재가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임경자 씨는 동생들과는 벌써 10년 넘게 왕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모임을 하던 중 둘째 동생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사 좀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막내는 누나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이후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는 둘째의 말에 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생일, 명절, 부모 기일 아무 연락도 없고 서로의 집 주소도 모를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임 씨는 말합니다. 그 애들이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피곤해요. 이처럼 가치관이 충돌하면 피를 나눈 사이라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남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서는 심장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오빠인데 그건 아니지 같은 말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엔 벽이 생기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 순간부터 형제는 그냥 예전 기억 속 인물이 됩니다. 연락이 와도 받기 싫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과의 만남이 덜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가 성장하며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고 있고, 누군가는 늘 뭔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보다 더 불편한 남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든 형제입니다. 옛 추억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감정이 다르고 삶의 해석이 다르고 결국은 갈등만 남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추억 속에만 남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형제는 과거의 공감이지 미래의 대화 상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감정의 칼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내 자식은 왜 그래? 입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는 단숨에 적이 됩니다. 칭찬이든 비교든 충고든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언급하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아직도 취직 못했대? 내 딸은 왜 결혼을 안 해? 이런 말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지만 들은 쪽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안부 연락은 점점 줄고 명절에도 밥상머리에 앉기 불편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 안에 부끄러움, 자격지심, 분노가 뒤엉켜 폭발할 듯이 웅크려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식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감정의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는 자식이 유학을 갔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혼을 겪은 상황이라면 그 대화는 고문이 됩니다. 속으로는 자랑 좀 작작하지,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를 악물고 있지만 겉으론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여동생 셋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모이면 수다 산매경이었고 명절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막내딸의 이혼 소식이 퍼진 이후였습니다. 둘째 동생이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밥상에서 첫째 동생이 또다시 그래도 우리가 조카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애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니들 자식이 다 잘난 줄 아냐? 이후 그 자리는 얼어붙었고 그날을 끝으로 박 씨는 두 동생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셋째 여동생과만 간간히 안부를 나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자식까지 품어줘야 가족이지. 내 속을 긁으면서 자식 흉보는 건 남보다 더 밉더라.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형제끼리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피보다 말이 무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시선 하나에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명절도 모임도 전화 한 통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형제는 내 자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식 문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형이라는 점입니다. 취업, 결혼, 손주, 집 마련, 이혼, 병원비, 부모 간병 분담까지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자식 문제는 형제 간의 갈등 불씨가 됩니다. 한쪽은 왜 우리 애만 시킨 거야? 다른 한쪽은 넌 자식 있다고 빠지니? 이 말들이 오가면 더 이상 형제는 아닙니다.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식습니다. 사람은 자식 문제에 있어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웃어넘기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내 자식까지 평가한다는 사실은 감정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들수록 자식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고 그 금기를 깬 형제는 남이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무너지는 관계는 다시 싸기도 어렵고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상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품지 못하는 형제는 결국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켜줄 사람만이 노년에 진짜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부모의 마지막까지 정리한 사람만 모든 원망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오가야 할 시점이 오면 이상하게 형제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멀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엔 단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간병, 비용, 장례, 정리, 후속 처리까지 떠넘긴 채 나머지 형제는 뒤에서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았냐? 왜 그 병원에 모셨냐? 엄마 유품은 왜 그리 정리했냐? 아버지 마지막 입원비는 누가 냈냐? 그때부터입니다.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은 은혜도 아닌 원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외롭고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4세 정미숙 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3기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4명의 형제 중 막내인 정 씨만이 손수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 진료를 동행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90만 원씩 간병비가 나갔고 동생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달에 보탤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 씨는 장례 준비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왜 엄마 유언장을 정리 안 했냐? 집 정리는 왜 내가 마음대로 했냐? 돈 쓴 내역 영수증 다 모아와라. 그 순간 정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퉜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마음은 다 남이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졌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는 따가운 말뿐이었다. 이젠 가족이고 뭐고 믿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은 형제들 사이에서 잔소리 듣는 사람, 뒤끝 남는 사람, 책임 떠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없고 의심과 불신만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닫히고 형제는 남이 됩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무책임과 뻔뻔함,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한 사람에게 던지는 싸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도 그동안의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의무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지고 누군가는 뒤에서 평가하며 누군가는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침묵의 죄책감은 오히려 억지주장으로 뒤바뀝니다. 그때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냐?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 거다는 말은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눈 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나보낸 그 순간 남은 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이고 형제는 의지처가 아니라 감정을 짓누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존재가 바로 형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낯설게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